그리고 부처님이 태자였었다. 이런 것도 굴하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굴하죠. 태자는 황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의 아들. 그럼 아버지가 황제여야 되는데, 야, 아버지가 정반왕이라며. 왕인데 왜 태자야? 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시간에 뭔 얘기를 했었냐면 부처님 조상님들 이야기, 족보, 그러니까는 법통으로서의 계보, 그 다음에 혈통으로서의 계보, 7대가 청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 얘기할 거는 석가족 나라가 별로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까놓고 얘기하면 불교는 종교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나름의 과장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하지 마. 정신사납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석가족 나라에 자기 숙부들이 무슨 왕이었다. 뭐 왕은 무슨 왕이었겠어. 그렇게 될 만한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뭐 분할해 줄 정도는 아니고 그냥 2500년 전에 조그만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화백제도 같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정도의 구조였다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 뭐 사자여방 밑에 정반왕, 그 다음에 백반왕, 곡반왕, 감노반왕 이렇게 네 형제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 다 왕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왕이라기보다는 라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장, 지금으로 말하면 회장 같은 거.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도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도 천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상이 있잖아. 수상은 임기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임기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왕조 국가에서 뭐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두 가지 국가 체계가 있었어요. 원래는 다 이런 체계였었고, 원래는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25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고 한참 옛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때만 해도 국가 기틀 자체가 그렇게 확립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상들이 다 알에서 막 깨어나고 있고 막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2500년이면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그래서 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라는 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국가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서 혈통을 더 따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결혼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시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종래혼하고 그래서 귀족적인 것들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LG라든지 안 그러면 두산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이렇게 형제로 이렇게 내려가는 아니면 친구끼리 이렇게 번갈아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기업도 자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박한 시절 얘기고 그래서 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는 어떤 부족의 최대 수장 그리고 이거는 공화제 국가예요. 공화제 국가. 공화제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겐지스강 쪽에 있는 나라는 이건 이제 이렇게 보면 부처님 사시는 거는 네팔이거든요. 요즘 국가명으로 치면 네팔이고 네팔은 상간오지입니다. 진짜 저 히말라야에 쌓여 있는 완전 티베트나 이렇게 네팔 같은 데는 진짜 오지거든요. 그런 오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 전통을 더 중시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발전이 느려요. 변화가 느리다고 보수적이라고. 그래서 겐지스강 쪽의 국가들은 겐지스강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이쪽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 겐지스강 쪽 국가들은 도시국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왕조 국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아직도 부족제 국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화제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정체제 국가들이 있었고 부처님이 왕정체제 국가를 제일 좋아한 데는 마가다국이고
마가다국. 왕사성, 뭐 빈비사라 왕이 있었던 마가다국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공화제 국가 중에는 석가족 국가보다 더 좋아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이샬리라고, 바이샬리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바이샬리, 바찌족하고 리차비족이라고 하는 두 종족의 연합체예요. 석가족, 가비라국은 석가족이 주류였었고, 그렇게 해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공화제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국가에서 발전한 이제 왕조 국가가 있고, 도시국가로 발전하는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거는 이쪽 서쪽 지역에 있었던 코살라국이죠. 그거를 사위성, 사위국, 사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코살라국의 수도를 사위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도시국가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사위국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도시국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도시국가랑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국민소득이 35,000불이 올라갔고 5천만이 넘으면서 35,000불이 올라가는 나라가 전 세계에 7, 8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1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가 큰 나라예요. 보기보다 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국가의 어떤 체계라든지 변화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일반적인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쪽하고 유사 구조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도시국가처럼.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의 절반 이상이 살아. 우리나라의 절반, 인구도 절반 정도가 살고 경제 비중으로 따지면 절반이 아니고 한 7, 80%는 그쪽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지방에 뭐 부산, 뭐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뭐 이렇게 몇 개 빼놓고는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 월정사 쪽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강원도 다 합쳐봐야 광역시 하나 거리도 안 돼요. 인구도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땅만 허벌나게 넓지. 땅만 넓지.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땅만 넓은 게 아니고 강원도가 산수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내가 그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사실은 외국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땅은 넓은데 쓸모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 뭘 내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시국가와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 중심으로 해서 도시 안에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는 빈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시골은 오히려 땅값이 제대로 안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중심으로 집값이나 이런 게 올랐지. 서울은 더 올랐고 서울은 엄청나게 올랐고 그다음에 도시들도 어느 정도는 다 선방을 하고 그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는 빈집 많습니다. 시골에 빈집 많습니다. 그게 지금 시골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집을 버립니다, 사람들이. 집을 버려. 그러니까 자식들이랑은 이미 다 서울에 가 있고 노부모 계시다가 돌아가시거나 뭐 저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없애는데 돈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버리죠. 이렇게. 많아요. 그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저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네가 철거해라, 네 돈으로 철거해라. 그러면 국가에 주는 경우도 생기지 싶어. 벌써 나타나던데,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리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 다주택 뭐 이게 걸리면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파는 게 아니고.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버려버리던데. 그런 쪽으로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그거 이제 시작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 도시국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더라.
그래서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세 개의 국가체제가 있었던 거예요. 공화제, 그 다음에 도시국가에서 이 왕정으로 바뀌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왕정 체제로 완전히 바뀐 국가도 있고. 왕정 체제가 좋을까, 공화제가 좋을까? 발전할 때는 왕정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도 민주주의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안정된 상태에서는 사실 공화제로서의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게 개발 시대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우리가 만약에 그게 호불호가 있는데 군부 독재를 통한 개발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쉽게 빠른 시간에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때, 장면 내각 때, 그때 만약에 계속 민주화로 이렇게 갔으면 지금만큼 치고 못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의 분배라든지 이런 데서는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몇몇 기업들을 밀어붙이면서 키워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올라온 거거든요. 몰라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잘못했으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분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이 좋아서 된 거야 라고 늘상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군가 구심점을 안 만들어줬으면 그것도 발휘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좋은데 지금은 구심점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갈등 구조로다가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도시 안에서 빠글빠글 하면서 인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단합을 하면서 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를 쪼개가지고 서로 갈등 구조들을 계속 일으키니까 뭐 남남 갈등 구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갈등 구조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존재하지 않는 갈등 구조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어른들이 그때도 꼰대였어.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그때도 꼰대였고 지금도 꼰대인데,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에 대한 존중의식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참아준 거지. 그 사람이 말이 옳아서 들어준 게 아니고 그냥 봐줬던 거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봐주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연금이라든지 뭐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봐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적으니까 누군가에게 이걸 돌리는 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들은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뭔가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군부 독재가 상당한 역할을 했던 거죠. 만약 군부가 아니었으면, 그게 그런 독재 체제가 아니었으면 그런 구심점, 강력한 구심점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인도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는 민주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가 코로나가 거의 없어졌대. 코로나 통계를 보면 중국 통계는 내가 그나마 뭐 중국이 뭐 10,000명이에요. 얼마에도 그래도 약간 이제 안 잡히는 놈은 있어도 그래도 저는 중국 통계는 어느 정도는 신뢰합니다. 왜? 중국은 통제 국가예요. 그래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를 통제했잖아. 지금 그거 뉴스 보셨어요? 그건 놀라운 거거든요. 서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민주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을 우리가 막았다고 생각해봐. 그게 가능해? 서울 중지.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건 진짜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건데, 근데 인도도 지금 코로나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저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건 100% 구라다. 저거는 아예 통계 자체를 안 잡을 거다.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을 가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인도는 중국한테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분간은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찌리한 상태에서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는데, 공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지랄 갖고 엄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돼서 지가 지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선생님이 그렇게 뭐 필요한 상황이 아니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패는 선생님 있잖아. 뭐 체육 선생이라 가지고 왜 때리는지 모르겠는 선생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미친 개라고 했잖아.
미친 개기 때문에 물리지 않아야 되는 거지 인과관계가 없어. 초인과야. 부처님이 봤으면 깜짝 놀랐지. 야, 인과법을 초월한 사람. 그것도 그냥 한두 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수십 대를 때리는데 왜 때리는지를 몰라. 화두를 잡으면서 맞아야 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몰라. 여자 학교는 모르겠는데 남자 학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화 친구 이런 데서도 그게 좀 나왔었죠.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가지고 이광균과 뭐 김광균과 그분이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식의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도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도도 상당히 강력한 어떤 힘이 안 나오면 사실 처리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은 해. 그렇다고 그걸 긍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꼭 옳은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저는 군부 독재가 딱 한 가지는 진짜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진짜 잘했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딴 사람한테 아무리 욕을 먹어도 이거는 내가 진짜 잘했어. 삼천교육대. 삼천교육대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거 더 이상 교화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대학을 보내줬잖아. 정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대학을 보내줬잖아.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 잡혀가면 골로 가서 이런 치안이 훨씬 더 좋았어요. 진짜 뭐 마약 뭐 이런 거 거의 물론 거기에 이제 억울하게 잡혀가신 분들도 그게 이제 문제거리긴 한데 그런 부분만 잘 정리할 수만 있으면 몰라. 저는 그거는 내가 성학론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뭐 성선설 뭐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삼천교육대는 아니 갔다 오면이 아니고 잘 못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삼천교육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삼천교육대 자리에서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전설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섬뜩한 전설들이 많았었어. 그러니까 우리 때는 삼천교육대는 없어졌는데 그냥 그 자리를 그냥 그 군대로 쓴 거야. 군대 막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조폭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구르면서 걔네들이 막 울고 난리가 터졌는지에 대한 얘기들, 생생한 이러한 그 현장감 있는 그런 애들이 그냥 막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우리나라가 치안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카페에서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안 잊어먹는 나라. 그 다음에 택배가 안 없어지는. 택배 맨날 던지고 가잖아. 집 앞에다. 요즘은 더 심해졌지.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비대면. 택배 기사들 되게 좋지 뭘. 그래갖고 막 던지고 가. 계속. 놓고 가고. 그리고 문자 오고 놓고 가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도 진짜 안 없어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치안도 엄청나게 좋죠.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치안이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 치안이 다 무너질 거다. 통일되면. 북한이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돼요. 쟤네 너무 힘들게 이렇게 시절을 많이 보내가지고 인구가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는 산하 제한을 엄청나게 했고 쟤네는 산하 제한도 안 했는데 저렇게 산하 제한 방식이구나. 굳이 산하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예비군 훈련 가서 그걸 묶어줄 필요가 없었던 거야. 안 묶어도 저런 방식의 산하 제한이 있네. 애가 굶어서 죽어요. 영양 불균형 상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거지. 너무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고 저래도 먹을 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거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동생이나 형이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 그래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냥 엇보려니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죽입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 참 그렇지. 그래서 세계에 아무튼 국가 형태들이 존재한다더라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바이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합리적인 공화제였었던 것 같고 석가족은 그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왕이다. 그래서 뭐 4개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큰 거를 4개로 이렇게 분할해줬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면서 한 정도예요. 저도 이런 식 표현을 쓰기는 쓰는데 이게 이제 듣기 좋으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태자였었다. 이런 것도 굴하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굴하죠. 태자는 황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 그럼 아버지가 황제여야 되는데, 야, 아버지가 정반왕이라며. 왕인데 왜 태자야? 그냥 세자로 해야지. 하고 싶어도, 아구가 안 맞잖아. 야, 재벌 2세면 아버지가 재벌인데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라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중국 쪽에서 아마 이게 더 많이 이렇게 왜곡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불교를 선전하는 과정에서 불교가 외래 종교였잖아요. 지금은 마치 우리도 불교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거는 1700년이나 같이 있다 보니까 불교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자생 문화가 몇 프로나 있겠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중국이나 인도처럼 역사가 훨씬 더 긴 나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000년 전에 기원 전후에 우리 조상들이 알에서 깨어나고 있는데 박물관에 가봐. 내가 문화재 전문이어서 문화재 전공자로서 얘기하는데 박물관에 가봐. 눈으로 봤을 때 문화재가 어느 정도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게 통일신라예요. 그리고 그냥 아주 쪼밀쪼밀하게 있어도 삼국시대예요. 그 이전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삼국시대 이전으로. 그러니까 삼국도 원삼국 초기에 몇백 년 안에 한 300년 안짝 없습니다. 진짜 원시적인 유물들 외에는 마땅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없어. 뭐 어떤 방식으로 살긴 살았겠지. 하지만 인구가 작고 나라 국토 크기가 얼마 안 되면 이렇게 중앙 집권으로 세게 뭘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강력한 고대의 강력한 걸 가지고 만들었던 게 우리나라에 하나는 있긴 있지. 고인돌. 그건 좀 불가사의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빈도의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래서 화순 강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발견이 돼요. 그리고 큰 거는 한 30톤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 돌을 옮기려면 강력한 어떤 권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30톤을 노가다로 땡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누군가 강력한 군장이 존재했겠지. 그래서 중국에서 부처님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외래 종교의 입장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높이는 거죠. 기독교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캐롤에서 나오잖아.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무슨 마국간에서 나와. 마국간에 말이나 소가 나오는 거지. 외양간에 뭔 왕이 나왔겠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찌리하니까 포장을 그렇게 하는데 걔네는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지. 우리는 좀 그래도 비슷하지. 세자를 태자로 이렇게 좀 해볼까? 요거는 한 끗 차이잖아. 야, 씨, 마국간에 났으면 그거 천민 아니오. 제가 천민이라고 그러면 되게 누가 뭐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당시 로마에 예속돼 있었던 예민이에요, 걔네가. 이미 유대가 예민이었었어. 우리 식으로 하면 일제강점기야. 그래서 집단 전체가 거지가 됐다니까? 거기서도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노예예자, 노예예자를 쓰거든요. 예민할 때. 예민이나 천민이나 뭐 마찬가지야. 천한 놈이나 노예나. 그게 그거 아니요? 그래서 마치 무슨 대단한 혈통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거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하려는 속성이 종교에 있는 거예요. 종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 종교의 창시자 중에는 부처님이 혈통으로 제일 좋아.